자, 이번에는 비유동자산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57페이지네요. 57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재무상태표 그림이 보이시죠? 재무상태표 그림. 57페이지에 그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비유동자산 파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에요, 여기. 당재, 투, 유무, 기타 비유동 중에 이제 유동자산은 다 뗐고요.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을 배울 차례인데 이거는 5분, 길어야 5분, 짧으면 1분이면 끝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투자자산.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걔는 뭐예요? 여기에 기업이 판매활동 이외에 단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이었죠. 단기 투자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죠. 그죠? 예, 대표적인 게 그건데 얘는 좀 더 장기 투자, 예, 매도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 뭐 그런 것들도 해당되고 장기 예금, 정기 예금을 만약에 1년 만기가 아니라 3년 만기 정기 예금 또는 3년 만기 정기 적금을 들었다.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성 예금과 장기금융 상품 써져 있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을 장기성 예금이라 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도소 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MMF, 환매채, 기업보험 등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금 상품이다라고. 사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요. 장기 대여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부동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당좌예금 거래할 때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입금하게 되는데 그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그래요. 이게 담보예금이에요. 일종의 묶인 돈이에요. 이게 담보예금. 특정 현금. 요즘에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 예. 투자자산은 끝. 왜냐하면 거기 57페이지가 끝이에요. 넘겨봐요. 바로 58페이지 봐봐. 유형자산이지. 그지? 내가 말했잖아. 길어야 5분이라고. 그죠? 와, 이렇게 또 하나 끝내 갑니다. 벌써 당재, 투, 유무, 기타 비유동 중에 이제 반은 넘어왔네요. 사실 유형자산이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에요. 투자 끝났어 벌써. 벌써 유형자산이에요. 야, 이거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배우시잖아요. 자산 다 배우시면 저한테 80% 다 배우신 거예요. 회계의 80%. 여러분 진도의 80%가 다 여기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걸 합쳐서 20%예요. 수익 비용까지 합쳐서 20%예요. 정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자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좀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만약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땅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왜 갖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답이 4가지가 나와요. 3가지 정도로 하자. 3가지 정도로만 하자. 자, 땅을 왜 갖고 있어요? 했을 때 내가 땅을 부동산 매매 회사라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재고자산이 돼요. 아이고, 재괴가 아니라 재고자산. 재고자산이에요. 내가 만약에 땅을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근데 만약에 땅을 사용할 목적, 본사나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건 유형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땅을 투자할 수 있어요. 땅 투기를 할 수 있죠.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투기 또는 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투자자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부르는 말이 틀려요. 내가 만약에 재고자산, 아파트 건설회사 땅도 팔거든요. 근데 땅은 판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분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땅이나 강아지, 그 다음에 또 고양이, 그죠? 냥이들, 그 다음에 건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매 또는 분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분양용지라고 합니다. 건설 개정 용어예요. 분양용지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토지라는 개정 과목 외에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라고 해요. 내가 투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쓰는 단어가 틀려요. 아침에는 굿모닝, 점심 때는 굿애프터눈, 오후에는 저녁 때는 굿이브닝, 잠잘 때는 굿나잇 이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쓰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업의 언어를 각 상황에 맞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맞춰서 잘못 쓰게 되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적당하게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선택에 특히나 말하실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알겠죠? 상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 이게 포인트예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산의 일반 속성 중에 하나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인데, 미래는 아시죠? 나중에. 경제적 효익은요, 이게 돈이에요. 돈. 미래의 돈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따 예를 들 건데 PC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PC방. PC방은 유형 자산이 대표적인 게 PC가 있죠. 그럼 이 PC는 사용을 하게 되면 뭐를 받아요?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는 결국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PC방에 PC를 가지고 있으면 그 PC를 손님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뭐를 창출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에요. PC방의 PC는 유형자산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용이란 말이 안 나오고 PC방의 PC가 아니라 판매, 삼성전자 매장의 PC가 만약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재고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컴퓨터인데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 왜요? 유형이니까.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무형이겠죠. 그죠? 유형.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 뭐 할 목적? 또 나오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장기간, 즉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유형자산의 종류 하나씩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토지였죠. 땅. 기업이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는 산이에요. 전답은 전이 밭전자를 써서 밭이고요. 답은 논답자예요. 밭, 논이란 뜻이에요. 잡종지 등으로 장기간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 두 번째,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건물의 기타 부속 설비. 우리 건물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이 천장에 달려서 이렇게 나오는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죠. 그죠?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가끔가다 강의실이나 동아리방 같은 데 가보면 요런 에어컨이 있죠. 요런 거. 요거는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는 비품. 천장에 붙어 있는 거는 건물이에요. 예. 이렇게 또 틀려요. 예. 그럼 벽걸이 에어컨은요? 벽걸이는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냉난방 공조 시설을 벽을 뚫고도 만드는 거야. 당연히 이거랑 똑같이 비품으로 봐야지, 벽걸이 에어컨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부속 설비 등 지붕이나 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점포는 상가예요. 공장, 사택, 기숙사. 그다음 구축물은요. 학교 다닐 때 아마 이런 학교 다녀보신 분들 계실 건데 우리 학교에도 있죠.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요렇게 6층인가? 본관 6층에 이게 있던데. 요렇게 해서 건물 두 개를 이어지는 약간 구름다리 같은 거 있죠. 왜? 그때 요거를 구축물이라 그래요. 건물 두 개를 이어지는 구름다리 같은 거, 통로. 이걸 구축물이래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소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토목 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 설비. 사실 정원 설비 같은 경우도 구축물로 봅니다. 정원 설비도. 그 왜 우리 저기 기숙사 가는 쪽에 보면 왜 농구 코트 있고 농구 코트 지나서 야외 음악당 있고 왜 거기 연못 있잖아요. 술 먹다가 종종 빠지는데 지금은 빠질 수도 없죠. 거기가 구축물이에요. 그게 정원 설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기계장치. 기계장치 볼게요. 기계장치는 기계와 컨베이어, 기중기 등의 운송 설비 및 기타 부속 설비 등이 있고요. 그래서 기계장치 있고 차량 운반구, 육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차량 운반구라 그래요. 킥보드도 차량 운반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품 이거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 자, 요건데 제가 남양유업 재무제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랐던 게 첫 번째는 젖소가 기계장치구나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놀란 게 뭐였냐면 새끼 젖소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사료는 들어가는데 우유 생산이 안 되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 계정으로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 계정으로 대체. 소속사의 연습생도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왜? 얘가 아직 그죠? 뜨지 않았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원가만 투입되고 별 도움 안 되는 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반가운 말 있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넘어갈게요. 이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입원가의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라는 룰을 알고 계시면 쉽습니다. 자, 뭐라 돼 있어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 부대비용은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 정지 비용이 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뭐 다 좋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요 세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랑 헷갈려요. 세금과 공과로 해야 되는가? 세금과 공과 또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개정 과목 중에 세금 앤드 공과금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앤드 공과금. 근데 이거 아닙니다.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요. 등록면허세가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라고 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라고 하면 안 돼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들어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취득원가에 가산해 줘야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이 뭐냐면 뭔가 토지를 멈추게 하는 비용 같죠. 토지 멈춰! 아니요. 이 정지라는 게 스톱의 의미의 정지가 아니라 아마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집안을 평평하게 만드는 땅까기 작업 아시죠? 그걸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을 토지 정지 비용이라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진지공사 때 많이 해봤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형태별 취득원가의 구분은 밖에서 돈 주고 구입했으면 구입금액의 부대비용. 그 다음에 자가제조, 내가 직접 만드는 거면 거기에 부대비용. 누가 공짜로 주면 그냥 공정가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외부 구입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외부 구입인데 하나 여러분들 와닿는 사례를 좀 해보면 이 외부 구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 플러스 에어컨은 그냥 그 사는 게 아니죠. 에어컨을 살아서 달면 그냥 바로 시원해지는 게 아니죠.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뭐가 달라요? 에어컨은 설치를 해야 돼요. 맞죠?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려면 실외기라는 걸 밖에다가 달아놓고 안에 있는 더운 바람을 밖으로 뿜어내서 냉매로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냉방 공조 시스템을 만들려면 설치를 해줘야 돼, 전문가가 와서. 근데 이 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에어컨은 일단 비품이에요. 비품으로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에어컨은 비품, 설치비를 수선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비품이에요.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 있는데요. 요거는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본적 지출이 뭐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원가가 절감되거나 품질 향상 등의 경우로 또 나오죠. 나중에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으면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용 키워드예요. 설치, 증설, 증축, 개조, 개량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요, 금액이 주로 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금액이 주로 커요. 대수선이죠, 대수선. 그 다음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 능률 유지 등 수선 유지를 위한 성격이라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유지, 보수, 교체, 대체, 도색, 도장, 주로 금액이 작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취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자산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이 있고요.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서 또는 사기 전에 미리 돈을 낸 게 있고, 또는 사고 나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면서 들어가는 돈,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돼요.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니까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자, 사고 나서 발생하는 수선 유지비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져요.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돼요. 얘를 끄집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수선 유지비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의 자본적 지출, 그러면 차량 운반구, 건물의 자본적 지출, 건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차량 관련 지출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져요. 만약에 수익적 지출인데 차량에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면 이거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근데 차량 아닌 거 있죠. 기기장치, 비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건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차량 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선비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역시 쓰는 단어가 다르죠. 상황에 따라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가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잘 나와주면 좋은데 59페이지를 보면 아주 오묘한 말이 가운데 I can이라고 해서 사람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죠? 자, 거기 좀 볼게요. 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오류 유형인데, 자, 여기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에 거기 좀 써보시겠어요? 표 있죠? 표 밑에다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를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요거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비용 처리했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게 59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표 있죠? 그 표에다 어디다 뭐 좀 잘 써놓으시라고요. 우리의 유형 그쪽에다가. 아시겠죠?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표로 안 나와요. 말로 나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은 당연히 과대 계상돼요. 그죠?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자산을 잘못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쓸데없이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어때요? 비용 처리를 안 했겠죠? 원래 했어야 되는데. 비용은 과소계상돼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외우려면 되게 머리 아프다 이거.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이익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니,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는 건데 자산 과대 비용 과소는 알겠어. 근데 웬 갑자기 이익이 나와? 이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는 공식을 가지고 일종의 풍선 효과를 떠올리셔야 돼요. 비용이 과소계상됐다면 이익이 부풀어 올라요. 풍선 효과가 그래서 그래요. 비용을 과소계상하면 이익이 올라가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그 밑에 있는 거죠.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잘못 처리, 즉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 거기다 써보세요. 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를 그냥 자산 화살표 비용 이렇게 쳐보세요. 그렇게 써보세요. 자산 화살표 비용. 그러면 당연히 자산이 과소계상, 비용은 과대계상 되겠죠. 왜? 원래 자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이 과소계상 되겠고 비용이 과대계상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이겠죠. 이것도 역시 풍선 효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 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고마운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실제 말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위에 긴 내용이 이거거든요.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일단 보세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즉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계상. 왜? 풍선 효과로 인해 비용이 과소계상됐기 때문에 될 뿐만 아니라 유형 자산이 과대계상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익의 과소계상, 즉 상대적으로 비용이 과대계상되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걸 말로 다 풀어놓은 게 위에 표를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는 밑에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